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말 그때 생각을 달리했더라면 내 노후는 달라졌을까요? 71세 최재호는 지난 3월 37년간 몸담았던 시청 민원실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쳤다. 동료들이 준비한 소박한 송별회에서 이제 진짜 쉬시겠네요 라는 인사말에 그는 겸연쩍게 웃었지만 속내는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순옥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다. 공무원 급여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아꼈으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적금과 예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 노후 자금이 1억 원 가까이 모였다. 나름 성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지만 월 150만 원 남짓. 물가는 오르는데 의료비도 만만치 않다. 이걸로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옆동 이웃 김 씨가 귓속말로 건넨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재호 형, 요즘 괜찮은 투자 얘기 하나 있는데 나도 친구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김 씨의 말은 단순했다. 무인 세탁소라는 게 있는데 기계만 설치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월세처럼 안정적이래. 재호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평생 안전만 추구해온 그였지만 막상 노후가 닥치니 돈을 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불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싹트고 있었다. 이틀 뒤 김 씨가 재호를 찾아왔다. 손에는 깔끔한 회사 브로슈어를 들고 있었다. 형, 진짜 좋은 기회야. 나도 지난달에 하나 해봤는데 벌써 수익이 나오고 있어. 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15년 넘게 알고 지낸 직장 동료라는 점이 재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브로슈어에는 화려한 사진과 함께 설득력 있는 문구들이 나열돼 있었다. 월 평균 수익률 12%,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 걱정 제로, 검증된 사업 모델로 안전한 투자. 김 씨는 열심히 설명했다. 형, 이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기계만 갖다 놓으면 끝이야. 세탁물 넣고 돈 넣고 다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확인하면 돼. 재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부업이라는 건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 무엇보다 김 씨가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니 믿음이 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혹시 반대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만약 이번 투자가 성공한다면 평생 아껴 살게 한 아내에게 여유로운 노후를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도 당당하게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요? 재호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자책한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장밋빛 미래만이 보였다. 김 씨의 권유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재호는 결단을 내렸다.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무인 세탁소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형, 정말 잘 결정했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김 씨는 기뻐하며 회사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영업팀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업을 설명했다. 저희는 이미 전국 300여 곳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회사입니다. 계약서는 두껍고 복잡했다. 하지만 김 씨가 나도 이거 그대로 했어라고 말하자 재호는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올 수익뿐이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다. 한 달 후 드디어 무인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재호는 매일 오후면 세탁소를 찾아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처음 며칠은 손님들이 제법 왔다. 역시 좋은 투자를 했구나 뿌듯해했다. 그런데 오픈 2주 만에 세탁기 한 대가 고장났다. 수리비 30만 원. 담당자는 간혹 있는 일이라며 태연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엔 건조기에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20만 원. 설상가상으로 첫 달 정산을 받아보니 충격이었다. 매출에서 각종 수수료와 유지비를 빼고 나니 수익은 겨우 15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가 말한 70만 원과는 천지 차이였다. 담당자님, 김 씨는 70만 원씩 받는다고 했는데요. 재호가 따지자 담당자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며 둘러댔다. 그 즈음 동네에서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 회사 말이야 투자자들한테 피해 많이 줬다더라. 경로당에서 만난 박 씨의 말이었다. 내 친구도 그 회사한테 당했는데 6개월 만에 망했대. 재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문제겠지라고 애써 자신을 달랬다. 김 씨 역시 처음엔 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며 재호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10만 원 남짓에 불과했고 수리비와 각종 유지비가 오히려 더 나가는 실정이었다. 재호는 점점 초조해졌지만 아내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순옥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 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나 빠져나간 게 왜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재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월 적금 이자 확인하는 걸 깜빡했던 것이다. 순옥은 계속 다그쳤다. 여보, 설마 우리 노후 자금을 어디다 쓰신 건 아니죠? 대체 뭐에 이렇게 큰 돈을? 그게 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무인 세탁소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순옥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다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37년을 모은 돈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데다 넣으셨다고요? 그것도 친구 말만 듣고요? 당신 좋으라고 한 일인데 왜 이래? 성공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편하게 살자고요? 지금 매달 적자라면서요? 부부싸움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딸 미영이 끼어들었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 듣고 난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그런 사기 엄청 많다던데. 사기가 아니야. 김 씨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 김씨란 분도 같이 당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재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딸이 자신을 사기 피해자 취급하는 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날 밤 재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 순옥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던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딸 미영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다. 재호는 결국 인터넷을 뒤져보기로 했다. 검색창에 무인 세탁소 투자 사기를 쳐넣자 충격적인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뉴스 기사부터 피해자 카페까지 자신이 투자한 그 회사에 대한 온갖 고발글들이 질비했다. 세탁 시스템, 투자금 먹튀 논란, 무인 세탁소 투자 사기로 수백 명. 피해 가맹비 받고 잠적한 세탁소 업체. 기사 제목만 봐도 등골이 서늘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가 이미 3년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었다.
회사명만 바꿔가며 계속 사기를 저질러 온 것이다. 피해자 카페에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노인들 사연이 가득했다. 김 씨가 이걸 몰랐을 리 없는데. 의심이 든 재호는 김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형, 왜 그렇게 심각해? 김 씨는 여전히 태어냈다. 김 씨, 이 회사 사기업체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그 순간 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형, 사실은 말이야. 김 씨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 회사에서 소개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 한 명 데려올 때마다 200만 원씩. 재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소개 수수료. 미안해, 형. 처음엔 정말 좋은 사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투자한 것도 가짜였고. 그들이 나한테 제안한 거야. 소개만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그럼 내가 보여준 70만 원 수익은 뭐야? 그것도 회사에서 만들어준 가짜 통장 내역이었어. 재호는 현기증이 났다. 20년 넘게 믿고 지낸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김 씨,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 정말 미안해. 나도 급전이 필요해서. 그리고 처음엔 진짜 괜찮은 사업인 줄 알았다고. 재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발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친구라 믿었는데 정말 친구가 맞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평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었다. 김 씨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무인 세탁소에 폐업 안내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전화번호도 먹통이었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재호는 멍하니 텅 빈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저기 그 할아버지 사기당한 분이래. 아이고,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 그러게 조심해야 하는데. 재호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37년 공무원 생활하며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순옥은 여전히 말을 잘하지 않았고 딸 미영은 아빠 이제라도 경찰서에 신고해요라고 했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신고를 한다 한들 돈이 돌아올 리 없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이 알려질 뿐이었다. 경로당에도 나가기가 민망했다. 김 씨는 이미 동네에서 사라진 듯 했고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칠 때마다 혹시 내 일을 알고 있나 하는 생각에 위축되었다. 어느 날 밤 재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울렸다.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노후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요? 재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법을 어긴 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동네에서 사기당한 바보 노인으로 불릴 자신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다. 가족들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이 되어버렸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런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막함에 재호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순옥이 재호 앞에 앉았다.
손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적금도 깨고 예금도 손댔잖아요. 병원비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재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3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요. 여보, 여보가 뭐예요?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지 알아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재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가빠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어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나도. 재호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뭐예요? 나도 무서워. 나도 후회돼. 재호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물꼬를 터트리듯 쏟아져 나왔다. 나도 밤마다 잠이 안 와.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였다. 71년 살면서 아내 앞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나도 겁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동네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미영이한테도 미안하고. 재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해볼게. 순옥도 눈물을 훔쳤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때 딸 미영이 거실로 들어왔다.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다. 아빠, 엄마. 미영도 눈물을 글썽였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한숨과 흐느낌만이 맴돌았다. 한때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는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재호는 중얼거렸다. 성급함이 노후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날 밤 긴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순옥은 더 이상 차가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것부터 줄여야 할지 꼼꼼히 따져봤다. 여보, 우리 그래도 연금은 나오잖아요. 사치만 부리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다. 딸 미영도 아빠 정 힘들면 제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게요라며 위로해줬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다시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3천만 원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돈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남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요즘 그런 사기가 너무 많더라며 오히려 위로해 주셨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 온 박 씨가 나에게 말했다. 최 선생님, 제 친구가 말인데 수익률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박 씨, 잠깐만요. 나는 박 씨의 손을 잡았다.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나는 내 경험을 들려줬다. 김 씨와의 우정, 달콤한 유혹, 그리고 참혹한 결말까지. 박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후로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창피함은 감수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고 있다. 화려한 꿈 대신 안정된 현실을 택했다. 가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는 독이라고 생각한다. 성급한 선택이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 함부로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성급함이 노후를 무너뜨리는구나.